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제 19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화기 네 번째 주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개화파 있죠? 개화를 주장했던 그런 세력을 개화파라고 하는데 그 개화파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눠집니다.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줄 알면 되겠죠.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인데 어떻게 전개가 됐고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그 내용을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죠. 자, 흥선대원군이 나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10년 정도 정치를 하고요. 물러난 다음에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시기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던 그 시기에 맺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자, 좋든 싫든 간에 문을 열었으니까 여러 가지 개혁 정책, 개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크게 반발이 세 군데에서 오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방향에서 온 반발을 살펴봤죠. 그중에서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자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차별받던 구식군인들이 일으켰던 임오군란 되겠습니다. 자, 이 임오군란 누가 진압을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그렇죠. 바로 청나라였죠. 자, 그러면서 임오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청나라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화파가 이 청나라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다음에 개혁의 속도를 빠르게 할 건지 천천히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개화파가 두 개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김홍직과 어윤중 등은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좀 천천히 개혁을 하자. 그리고 청나라에 우호적으로 대해주자.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동도서기론을 주장을 합니다. 동양의 도는 동양의 것으로 하고 기술만 서양의 것으로 배워오자라는 주장이 바로 동도서기론입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확 바꾼다기보다는 필요한 기술 정도만 가져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체제는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좀 천천히 청나라의 양무운동처럼 천천히 개혁을 하자. 급진적으로 하지 말자. 그게 바로 온건파였습니다. 온건파가 있으면 당연히 급진파도 있었겠네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욱균과 박영효 등입니다. 자,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좀 급격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명 개화론을 모델로 삼았죠. 이 문명 개화론이라는 거는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 그다음에 제도까지도 화끈하게 좀 바꾸자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정권은 이 온건파가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김옥균이 이 당시에 좀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혁에 필요한 돈을 일본으로부터 빌려오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 급진파의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에 야,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좀 온건파로부터 빼앗아 오자라고 했던 게 바로 급진파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근데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일본의 지원을 약속을 받고 때를 노립니다. 때마침 1884년도에 여러분들 저기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트남의 지배권을 놓고 프랑스와 청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청나라 군대가 상당수 이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청군이 철수를 하자 디데이를 잡죠. 자, 그 디데이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우체국 알고 있죠? 우체국. 이 당시에 우정총국이라고 불렀는데 이 우정총국의 오픈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정부 관료들, 외국 공사들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정변을 일으키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게 바로 1884년 갑신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개화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세 번째 반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오픈 행사 때를 D-Day로 삼아가지고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격해가지고 새 정부를 구성을 하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정변을 일으켰는지 그 개혁 정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14개조 정강이라고도 불리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조속히 대원군을 귀국시키고 청에 대한 사대를 폐지한다. 이런 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청나라에 상당히 반대되는 이 뭐라 그러죠? 이 반발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대원군을 귀국시켜라. 대원군이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네. 어디 갔죠? 네, 그렇죠. 이모군란의 책임을 지고 청나라가 대원군을 납치해 갔잖아요. 그래서 돌려줘라, 돌려달라 이런 거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문벌을 폐지하고 평등의 권리, 그다음에 능력주의를 신장하라. 뭐 이제 요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문벌을 폐지하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신분제를 폐지해라.' 요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평등하게 능력 중심으로 관리를 써라. 요런 주장들을 이들이 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재정을 일원화한다." 재정을 한 곳에서 관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일원화, 한 곳으로 집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호조라는 곳에서 요새로 치면 기획재정부 정도의 성격을 가진 그런 정부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정을 한 번에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각을 수립을 해서 약간의 입헌군주제처럼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각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라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갑신정변의 별명 알고 있나요? 3일천하. 그 말은 "3일 만에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식을 듣고 청나라 군대가 잽싸게 와 가지고 이 갑신정변을 진압을 해 버립니다. 그 와중에 뭐 인제 홍영식은 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김옥균, 박영효 등 요 급진 개화파, 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 개화파들 상당수는 일본 또는 미국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도망이라 그래야 되나?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일본은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철수를 해 버립니다. 모른 척 해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빌미로 "배상금을 물어라." 요렇게 인제 조선에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성 조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어이없게 또 조선 정부는 또 일본에게 배상금을 물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이 당시에 몰랐지만 청나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텐진 조약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일단 한반도에서 공동 철수를 하고 그러니까 군대를 물린 다음에 혹시 한반도에 출병할 일이 있을 때 서로 알려 가지고 같이 들어오자." 요런 내용의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군대에 남겨져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자국민 보호를 한다면서 공사관은 우리가 직접 경비하겠다면서 일본군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철수하자.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들어올 때 서로 알려주자." 이게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에 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자, 갑신정변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요런 게 있겠죠.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하고 너무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중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중들을 설득을 하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면은 이렇게 쉽게 3일 만에 무너지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해 봅니다. 자, 어쨌거나 자, 한번 보세요. 이모군란도 청나라가 진압했죠. 요 갑신정변도 청나라가 진압을 하면서 청나라의 간섭이 상당히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때 어떤 소문이 떠돌아다니냐면은 조선이 청나라를 간섭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비밀 협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조러 밀약설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상당히 크잖아요. 길잖아요. 아시아에도 있지만 유럽에도 있죠. 자, 그래서 서아시아에서 이 러시아를 대립하고 있던 영국이 안 되겠다."라면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거문도 사건이었죠. 자, 이처럼 보세요. 지금 일본 호시탐탐 우리나라 노리죠. 청나라 간섭 심화되죠. 뭐 러시아 장난 아니죠. 러시아 막는다고 영국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육일준 그다음에 독일 부영사였던 부들러가 우리도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선 중립화론 또는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중립국은 뭐 아무나 되나요?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주변 강대국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뭐 그냥 주장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개혁 그다음에 그로 인한 반발 다 겪은 조선 그다음에는 어떤 일을 또 겪게 될까요? 아주 흥미진진하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